10페이지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무소의 간판이죠. 간판 내지는 상호, 간판. 중요하죠. 이 상호, 간판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상호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딱 들어봤을 때 딱 잘 이제 기억이 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름. 그런 이름이 좀 중요하죠. 예, 얼굴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한번 해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볼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볼 단계가 아니다,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라고? 일단 합격하고, 합격해도 생각해도 충분해요. 생각이 더 잘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자는 얘기지.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근데 중요는 하다는 얘기지. 이게 간판이. 그래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자, 중개사무소 명칭, 뭐 간판 이런 말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사무소 명칭. 사용해야 할 딱 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소 명칭에 사용해야 될 문자. 이걸 가리켜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문자 사용. 문자라고 하면 이걸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문자. 문자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무소 간판, 문자. 문자는 두 개 중에 한 개 써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단어가 연결된 단어로서 들어가야 돼요. 뭐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죠? 천사, 대박, 왕대박.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신도시에 건영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건영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었어요. 원래 건영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통 다 이름이 아파트 이름 따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영 짱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생겼어요. 거기다 그냥 짱을 묻힌 거예요. 똑같은 거 하기는 그러니까, 그죠? 건영 짱.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요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된다 그 말이지.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둘 중에 하나 써야 되고,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둘 중에 하나 써야 되고. 자, 그런데 부칙사회 개업 공인중개사 아시죠? 부칙사회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못 씁니다. 어떤 거?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못 씁니다. 부칙은. 왜?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중개만 써야 된다. 그랬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썼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입니다. 그죠? 과태료. 이게 명칭 관련 과태료로서 100만 원 이하 중에서 50만 원짜리예요. 이게 거의 다 명칭 관련은 5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 이하 중에서 50만 원짜리. 부칙, 명, 등반, 표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그 부칙이에요. 부칙이 이 문자를 썼을 때 50만 원.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문자를 사용 안 해도 50만 원. 명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을 제가 한번 그때 소개시켜 드렸죠.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 뭡니까? 일로 쑥 들어오라고.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것도 괜찮습니다. 쑥. 자, 두 번째,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이 뭡니까? 네, 간판이에요. 여기 이제 조문에 벽면 이용 간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가로 간판, 세로 간판 이런 식으로 용어 썼는데 지금 벽면 이용 간판 돼 있어요. 그리고 돌출 간판 있죠. 옆에 튀어나온 돌출,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간판이 있어요. 이런 간판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옥외 광고물, 이런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자, 간판도 설치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하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옳은 지문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옥외 광고물 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옥외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등록증에 표기된 누구의 성명?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의 성명을 표기해야 돼요. 그러면 성명 표기 의무는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성명?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의 성명이죠.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성명이겠습니까?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간판 있잖아. 거기 대표자 성명이고 분사무소는요. 책임자의 성명이에요. 요거 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책임자 아니면 분사무소의 대표자 이거 틀렸습니다. 성명 표기. 자, 성명 표기 의무 있는데 전화번호 표기는 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전화번호를 표기할 의무가 없다. 물론 전화번호 다 표기하고 사업하잖아요. 근데 표기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크기가 있습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크기? 인식할 수 있는 크기예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없는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적는다고?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소장 아니면 대표. 소장, 대표 누구? 김말려 안 계시죠? 김말려 안 계시죠? 예. 김말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게 다 수업이에요. 김말려가 누굽니까? 그렇죠. 상당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에요. 여자 체육 선생님. 네?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여자 체육 선생님이에요. 지금쯤 연세가 좀 많이 드셨겠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꽤 됩니다. 94년도가 졸업했어요. 꽤 됐죠? 네. 연세가 꽤 됐을 거야, 아마.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 막. 이름이 체육 선생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장 김말려 하든지, 소장 하여튼 대표 하든지 해서 하시면 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래서 성명 표기 의무가 있다는 거지. 전화번호 표기 의무는 없고. 그리고, 간판에다가 사진 붙여도 됩니까? 사진? 관계없죠? 사진? 자신 있으면 한번 붙여보세요. 자신 있으면. 괜히 싹 들어올라 하다가 보고 쏙 나가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요 집은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옆집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잘 붙여야 하세요. 자신 있으면. 자, 그래서 사무소 명칭 관련해가지고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런 문자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런 문자 쓰면 안 됩니다. 사칭인 거예요. 사칭.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이 아닌 자가 이걸 썼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고 1대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아닌 자가 사칭했다. 이거는 다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아닌 자가 뭐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고 책에다가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10페이지에 사무소 명칭 나오고 제일 밑에 내려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 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어떻게 하라고? 자, 이러한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 개업이 아닌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의무 내용 제재 규정해서 동그라미 1번. 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자, 위반했지요. 성명 표기를 안 하거나 거짓된 표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50만 원짜리예요. 다 사무소 명칭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내용 자체도 기억하면 50만 원짜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번 개업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 썼죠. 사칭했죠. 이게 1대1이라는 거예요. 아닌 자 1대1.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 번 더 개업공인중개사의 문자는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아두시면 돼요. 뒤로 넘어갈게요. 부칙을 안 했네. 거기 111페이지 다시 앞에 동그라미 위에 핵심 정리 위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부칙이 나오죠.
자, 붙이기 아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똑같이 50만 원. 명칭 관련. 자,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되겠네. 그냥 4번 보기 3번에 성명 표기할 때 그렇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두 번째 줄. 법인은 누구 성명? 대표자 돼 있고 분사무소는 누구 성명? 책임자 이렇게 알아두고 자 간판 철거라는 게 있는데 철거 명령이 있는데 저 문자를 사용 안 하거나 아니면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 안 하거나 거짓 표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근데 철거를 안 했지 이행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입니다. 이 말이지. 이 정도 말아두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자 사무소 명칭이 틀린 것은 1번에 자 개업 A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하였다. 지금 이거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 잘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번에 시도지사가 나와서 갑자기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기업에게 간판 철거를 명하였다. 등록관청이 명하는 거잖아요. 바로 틀렸네. 3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하였다. 잘했고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물 간판에 표기했다. 책임자의 성명 맞습니까? 네. 자 5번을 잘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기업이 아니래요. 기업이 아닌 자죠. 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하였다. 맞습니까? 맞죠? 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사례 문제라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닌 자가 이 문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제재가 1대1이라고 했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1천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받았다고? 100만 원 받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약간 공부가 깊이 되면 이게 눈에 보이는데 깊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입니다. 틀렸다고 보는 거지 이게 또 지문이.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자 표시광고 보세요. 표시광고 여기도 이제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표시광고 말 그대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광고해야 되는가 의무적으로 광고해야 될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공통적인 명시사항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막 신설되고 추가되다 보니까 자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공통적인 명시사항밖에 없어서 자 그래서 인터넷 표시광고 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4개가 원래 이제 규정이 돼 있었어요. 첫 번째가 사무소 명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명칭을 명시하죠. 자기 상호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도 명시하고 연락처도 명시하죠. 그 다음에 개업의 성명을 명시해야 돼요. 그 광고물에. 표시 광고할 때 개업의 성명,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이겠죠. 그 다음에 등록번호도 이제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등록번호. 그래서 연락처 및 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보면요. 자, 요거는 공통적인 명시사항으로서 표시 광고할 때 반드시 다 명시해야 되고, 자, 그 밑에 게 뭐냐면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신설된 부분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부분인데 인터넷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 요 위에 공통적인 사항 명시하고 그 다음에 각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명시해야 될 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일단 공통적인 항목 보면은 1번, 2번, 3번만 좀 기억합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첫 번째 소재지, 면적, 가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를 안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 100만 원 이하 중에서 50만 원짜리예요.
암기법에서 왜요? 암기법에 따르면 부칙 명등반 표 할 때 마지막에 이 표예요. 이 표시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표가 표시 광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 전부 다 50만 원짜리잖아요. 사무소 명칭과 표시 광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러한 표시 광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표시 광고의 방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해놨습니다. 중개대상물 토건 입가공 있죠. 토건 입가공에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 각각 명시해야 될 사항이 딱 있어요. 항목별로. 그거를 다 공부하기에는 힘들어. 책에도 물론 없잖아요, 지금. 그리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일단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여러분 제일 위에 공통적인 명시사항 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잖아요. 다만 돼 있는데 다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명시하면 안 된다. 요거 밑줄 거 보세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명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은 규정이 돼 있다. 그 말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요 항목이 또 새롭게 또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예전에 없었거든. 이 말이 없었을 때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 명시하고 중개보조원도 명시하고 되는데 이 규정이 생기는 바람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돼. 하면 50만 원이에요. 똑같이. 100만 이하 중에서.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 그 말이죠. 이것도 제재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어떤 부당한 표시 광고가 마지막 줄에 보면요, 세부적인 유형,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런 내용 전부 다 지금 새로 신설된 부분이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이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 1번, 2번, 3번인데 어떤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냐 이 말이죠. 첫 번째 1번 중개대상물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중개대상물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거래할 수 없잖아. 근데 표시 광고 한 거예요. 시세에 어떤 부당한 영향을 주려고 그런 광고를 한 거지. 자, 그런 광고가 부당하다. 두 번째는 중개대상물은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한 거예요. 거짓이죠. 거짓 동그라미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가니까 과장되게 이 말 있잖아요. 과장한 거예요. 과장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뢰인에게 세 번째가 거래질서 해치거나 있죠. 거래질서 해치거나 여기다 밑줄 것이면 거래질서 해치거나 그 옆에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 요런 광고들이 뭡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 자,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밑에 이제 제재가 나오는데 기업이 한다는 얘기겠죠? 기업이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요, 기업이 아닌 자가 나오잖아요. 기업이 아닌 자가 뭐 했다고? 표시 광고를 했다 그 말이지. 또 아닌 자가 나왔으니까 아닌 자가 나오면 1대1이에요. 1대1 항상. 그 밑에 제재를 보세요. 명시 의무 위반. 자, 명시 의무 위반. 자, 공통적인 명시사항 이거 명시 안 했죠.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 명시 안 했지. 그리고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했죠.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방금 했던 거. 그게 전부 표시 광고 시 명시해야 될 사항 위반한 거예요. 그거 하면 100만 이하 중에서 50만 원짜리라고 했고, 부당한 표시 광고 방금 했던 거 있죠. 중개상물 없는데 표시 광고 했다든지 거짓 과장했다든지 거래질서 해치거나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 했다든지 요 세 가지 하게 되면 부당한 표시 광고죠. 요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성수영감 부모 적선해감 할 때 부예요. 부모할 때 부.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안에 내용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자, 그 다음에 밑에 안가로 3번에 기업이 아닌 자 나왔네. 기업이 아닌 자가 광고를 했다 그 말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1대1. 아닌 자가 했다 그 말이죠. 1대1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시험 나왔습니다. 31일 때 나왔다고 돼 있지요. 자, 모니터링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밑에 주체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네모 1번의 두 번째 줄에 국장은 돼 있죠. 국장이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의 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국장이 일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요거 알아두고. 자, 그때 국장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밑줄 꺼보세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있습니다. 밑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요 사람한테 국장이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또 위반 내용의 확인이나 어떤 추가 정보 게재 같은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마찬가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자, 그러면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자료 제출하고 요구에 응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밑에 내려가 보세요. 위반하면 제일 마지막 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성수영감 부모 할 때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나오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안 줬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 제출 안 했고 필요한 조치 응하지 않았다. 모니터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되겠죠? 자, 오른쪽에 업무 위탁,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당연히 업무를 지금 위탁을 이제 주고 있는데 국장입니다. 국장이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죠. 그 밑에 줄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자, 위탁 기관을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쉬워.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도 쉬워.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가 약간 좀 길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밑줄 거 보세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 요거는 우리 지금 단원 자체의 제목이죠.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 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 법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비영리 법인인데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 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 법인. 대충 보면 돼요. 그냥 요거는 완벽하게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일단 해당이 된다. 위탁 기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밑줄 거보게 전문 인력, 전담 조직 갖췄다고 국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요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죠. 전문 인력, 전담 조직 들어가면 국장이 인정하는 단체, 기관. 이게 이제 위탁 기관들이다 보시면 돼요. 작년 시험에 이제 나왔던 게 요거예요. 시험 주변에 답으로 나왔던 거 모니터링 업무 세 가지입니다.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일단 업무 실시는 어떤 주기대로 하는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기관이 어떤 주기대로 하는가? 그 다음에 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계획서 국장 제출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지.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거. 결과 보고서, 업무 보고서, 결과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국장한테. 이 세 가지예요. 크게.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업무의 실시는 업무는 두 가지 업무가 있어요. 모니터링 중에서 기본이 있고 수시가 있어요. 자, 기본은 일정한 주기별로 하는데 이게 작년 답으로 나왔었어요. 자,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밑줄 거보세요.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한다고요. 작년에 뭐라 나왔냐면 6개월마다 실시한다 돼 있어요. 답으로. 6개월마다 아니고 분기 있죠. 4분기,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기본 모니터링. 그러면 수시 모니터링은 당연히 수시로 실시한다 그 말이지. 위반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국장이 판단해서 실시하겠다 그 말이 수시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위탁 기관이 업무를 하려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계획서를 누구한테 제출하겠습니까? 당연히 국장한테 제출하지. 그래서 계획서 국장 제출이라고 기억하시면 돼. 자,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자, 기본 계획서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기본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서입니다. 대상 체계, 모니터링의 대상 체계 등 포함해서 밑줄 꺼보세요. 다음 연도 모니터링, 다음 연도 겁니다. 올해 거 아니고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죠. 다음 연도 거를 언제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국장한테. 다음 연도 거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해라 그 말이지. 대상 체계 등을 포함해서. 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니까 그냥 기간 뭐 내용 방법 등 포함해서 계획서 제출한다 돼 있어요. 수시로. 자, 그러면
업무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지. 그 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해라고? 국장한테 제출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가? 기본은 분기별로 하지요. 그러니까 매 분기 마지막 날 있잖아. 마지막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결과 제출해야 되고, 수시는 수시로 하니까 수시로 업무하겠지요. 그럼 업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숫자 날짜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기본은 30이고 수시는 15일입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의 어떤 고난이나 그다음에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의 의무를 같이 이제 묶어서 보면은,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 기관으로부터 뭘 받아요?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를 받을 거 아니야. 결과 보고서를 통보받죠.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통보받고, 자, 그것을 갖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에게.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필요한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이 국장한테 조사 조치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거기 나는 신속하게 조사 조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사 조치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또 나오겠지. 그래서 그 결과 완료일로부터 어떻게? 그 결과를 또 10일 이내에 통지해요.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또 10일이잖아. 15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10일이잖아요. 세 개가 다 틀립니다 지금. 아, 틀리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세 개 틀리구나. 똑같지 않다. 틀리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나중에 요약집에 보면은 다 정리돼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뒷장에 넘어가 보면은 모니터링 세부 기준 고시, 이게 작년에 이게 오른 지문으로 나왔어요. 오른 지문으로. 자, 모니터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또 마찬가지 누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오른 지문이네요. 지금 전부 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지금 적혀져 있었죠? 네. 자, 됐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이 정도 보시고, 모니터링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부모. 자, 등록증 대여등 금지란 말 나와 있어요. 네. 양도 대여등 금지인데, 자,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냐면 6명이 들어가 있어요. 6명이 봅시다. 첫 번째가 개업은 밑줄 긋고 다른 사람에게 밑줄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해서 상호 동그라미, 상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보니까 이건 등록증입니다. 자격증 같으면 상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격증에는 상호가 없어. 똑같은데 상호가 없어요. 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해서 하게 동그라미에서요. 하게 동그라미. 시킨 거. 자, 이거는 거의 대여한 거나 다름없다 보시면 되고, 자, 하게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도한 사람이 있어요. 등록증 양도 있죠. 그 다음에 대여한 사람이 있어요. 요 세 사람이란 얘기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해가지고 누구든지, 요거는 이제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등록증 있는 사람 말합니다.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한 사람을 말해요. 당연히 시킨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그 옆에 가니까 중개 업무 양수받은 사람 있죠. 그리고 대여받은 사람 있잖아. 세 사람. 위에 세 사람이고 저 밑에 세 사람이죠. 그 위에 세 사람은 등록증이 자기께 있고 그 다음에 시키고 팔았고 대여한 거고, 밑에 세 사람은 자기 등록증 없고, 그렇죠? 일을 시켜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양수받았고 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재가 딱 정해집니다. 행정형벌을 한번 보세요. 일단 다 1대1이네. 6명 다 1대1이에요. 그죠? 6명 다 1대1이고, 오른쪽 넘어가 보세요. 행정처분에 보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등록증이 있었죠. 그러니까 개업이 성명상호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하거나 양도 대여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등록이 어떻게 된다고? 취소가 됩니다. 자기 등록증이. 이 세 사람은. 그렇죠? 네.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 사무소 이전으로 넘어갈게요. 사무소 이전. 사무소를 옮기겠다는 얘기겠죠?
네, 사무소를 이전하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냥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사무소 이전은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가면 돼.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자, 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돼요. 사무소 이전, 이사를 가는 건데 이전 옮기는 거죠. 근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자기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게 있어요.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게 있죠.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게 있고, 또 분사무소 이전이 있어요. 분사무소.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자, 사무소가 관할 내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소가 거기에 있었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지, 무조건. 그죠? 남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구에 있다가 남구 다른 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관할 외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저기로 간다든지, 또 고기로 간다든지, 저기 간다든지, 뭐 여기로 간다든지. 근데 거기 빼고 가는 거예요. 거기 빼고. 남구 있다가 남구 빼고 어디로 간다고? 중구로 간다든지, 뭐 어디 또 어디 북구, 뭐 기장군으로 간다든지, 울주군 뭐 어디 또 해운대구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하여튼 그렇죠. 남구 빼고 가는 겁니다. 분사무소 이전. 하여튼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시험 문제에 보통 주어집니다.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전을 하고 나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기한이 모두 똑같아요. 관할 내로 가든 외로 가든 이 분사무소 이전이든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전을 한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10일 이내예요. 이전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럼 무슨 신고입니까? 사후신고죠. 사후신고. 사후신고잖아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줄이 좀 이상하네.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그럼 사후신고죠. 사후신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고 관청에는 어디로 가서 신고하는가? 신고 관청이네. 자, 관할 내로 이전하면은 남구에서 남구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남구를 뭐라 부릅니까? 등록관청 이래 부릅니다. 관할 내로 가는 경우에는 남구에서 뭐 부산 해운대구로 간다. 그러면 해운대구는 뭐라 부릅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 이래 불러요. 관청. 자, 분사무소 중요하죠.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자,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고 분사무소를 갖다가 울산 남구에서 울산 중구로 뭐 옮긴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해운대구청 가야 되죠? 해운대구청을 뭐라 부릅니까? 네, 주사무소 등록관청이라 불러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고를 하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신고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전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전하니까 이전 신고서에다가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자, 내가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당연히 원본입니까? 원본이죠. 뭐라도 바뀔 거 아니에요. 소재지가 바뀌겠죠. 자, 분사무소는 아까 뭐라고 했어? 신고 확인서라고 했습니다. 신고 확인서에 대해서 원본. 자, 두 번째는 뭘 가져갑니까? 두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했을 거 아니야. 다른 곳에. 사무소 확보 서류인데, 자, 사무소 확보 서류에서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그렇죠. 건축물장에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요걸 항상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첨부 서류였고 조치사항이네.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교부를 해줍니다. 무엇을? 등록증을. 등록증 재교부.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뭐라고? 네, 신고 확인서예요. 신고 확인서 재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뭐가 안 바뀝니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뭐가 안 바뀌어? 등록관청이 안 바뀌죠. 등록관청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밑에 등록증에 밑에 그 도장하고 지인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거 안 바꾸죠. 주소만 바뀌잖아. 그러니까 변경사항만 기재하는 거예요. 변경사항. 그 주소만 바꿔요. 변경사항만 기재를 해서 그거 그대로 교부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 관할 내. 자, 마찬가지. 자,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된사무소는 안 바뀌잖아요, 원래. 분사무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 가능하다. 이해되겠죠, 이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된사무소 신고하죠. 그럼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은 등록관청은 이전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주된사무소에 또 신고했기 때문에 해운대구만 알지 뭐 남구 중구는 모른다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에다가 통보해야 된다고. 누가? 주된사무소가. 해운대구청장이 남구청장한테도 하고 중구청장한테도 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중요한 거는. 자, 이제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 받겠죠. 그러면 이전 신고를 한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해야 돼요. 그 송부 서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 등록대장이에요. 이전 신고를 한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최초의 등록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등록대장하고 두 번째는 자, 개설등록 신청할 때 최초의 개설등록 신청할 때 그 첨부한 서류도 있죠. 개설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근 몇 년간? 1년간입니다. 최근 1년간, 이거 잘 보세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야. 행정처분 받은 거랑 및 지금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 절차 진행 중 서류. 그러니까 1년 동안 받은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 있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 후 등록관청한테. 그러니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든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서류가 지금 다 넘어갔잖아요. 종전 등록관청에서는 모르는 거지 이제. 자, 이전 신고를 안 했다. 10일 이내 안 했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 가태 중에서 30만 원이에요. 갱돈은 안 됩니다. 우리는 갱돈은 안 돼. 50만 원짜리는 방금 자 명칭 그 다음에 부칙 나왔죠.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등반이에요. 등반이라고 하는 건 등록증 반납이잖아. 그 다음에 표 방금 표시 광고 다 했잖아. 그거예요. 그 끝이에요. 50만 원짜리는 다 나왔어. 부칙 명 등반표 다 나온 거예요. 50만 원. 그리고 30만 원이 이게 손자반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전 신고예요. 이전 신고고 아까 게시 나왔잖아요. 게시 안 한 거. 이게 되겠죠? 자, 나중에 요 다음에 한번 다른 거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 100만 이하 중에서 요까지 한번 보고 밑줄 꺼볼게요. 119페이지에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 여기 볼 거 없네. 뒤에 넘어가서 자, 이전 신고예요. 양가로 1번에 관할 지역 내에 그 말이죠. 네,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쭉 가시면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이전 신고서 있죠. 신고서에 등록증과 뭐 사무소 확보 서류 첨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제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등록증 재교부라고 있죠. 그 밑에 줄.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관할 지역 내에서의 이전이므로 등록증의 변경사항에 기재해서 교부 가능. 다 되겠죠, 여기까지. 자, 2번 보세요.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마찬가지 신고서 두 번째 줄. 신고서에 등록증에다가 사무소 확보 서류. 그때 어디다가 제출하라고? 이전 후 등록관청. 그때 등록증 재교부 해줍니다. 조치사항으로서.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가능한 거 아니죠? 관할 외로 이전하니까. 자, 세 번째 분사무소 이전 신고네. 자, 어디에다가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마찬가지 뭐 신고서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 해주는데 다만 해가지고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로 딱 정리해서 저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제출 서류 다시 한 번 더. 이전 신고서 작성하고 동그라미 2번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그리고 세 번째가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밑에 줄에 보니까 건축물자의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 지연 사유서. 자, 송부 서류 나오죠.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 두 번째 줄.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종전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 송부해 줘야 된다. 그 서류가 밑에 제일 밑에 박스에 있어요. 첫 번째가 등록대장이죠. 두 번째는 개설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이에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받은 거랑 지금 처분 절차 진행 중인 서류.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자,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니까 첫 번째 줄 끝에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에다가 통보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제재가 나와 있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얼마라고? 30만 원. 그래서 두 번째 줄 행정처분에 관할해서 두 번째 줄. 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하고 절차 진행 중인 서류가 다 넘어가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신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보세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전을 하는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며칠? 10일이죠. 10일 이내에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거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서식을 말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 절차를 말하겠죠. 그리고 분사무소의 이전은 어디다가 신고한다고? 주된 사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휴업 폐업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휴업 폐업. 자, 휴업 폐업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휴업하고 폐업. 휴업은 뭐 쉬는 거고 폐업은 그만두는 거죠. 자, 첫 번째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이 신고 의무인데 다른 거하고 틀리게 요거는 미리 신고해야 돼요. 사전 신고. 보통 다른 것들 다 사후 신고입니다. 인장도 뭐 변경하고 변경일로부터 10일이 내고 또 요거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 내고 보통 다 사후 신고고 사후 등록인데 휴폐업은 사전 신고예요. 그러니까 사전이란 말은 한 경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할 경우에 내지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몇 월 초과예요. 그렇죠. 3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3월을 이상이 아닙니다. 3월 초과니까 3월까지는 신고 안 하죠. 네,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랑,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몇 월 초과
마찬가지예요. 3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예요. 세 번째는 휴업한 중개업의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업무 재개를 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 네 번째는 휴업의 기간이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여기 중요하죠?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 글자로 얘기하면 할 경우예요. 할 경우. 한 경우가 아니고 할 경우예요. 같은 말 할 경우. 자, 그래서 그 사유 첫 번째 휴업하고 폐업에 대해서는 일단 휴폐업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에다가 일을 지금 안 할 거죠. 그러니까 뭘 첨부해야 돼? 등록증을 가져가야 돼요. 등록증 당연히 원본입니다. 원본.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원본을 가져가야 돼요. 원본. 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신고만 가능해?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 방문 신고만 가능. 자, 그런데 재개하고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서만 제출해요. 신고서만 제출. 그러니까 요거는 방문도 되고 뭐도 된다고? 전자 신고도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방문 전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방문 전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휴업의 기간이에요. 두 번째. 이것도 시험 물어보는데 휴업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어. 몇 월 초과할 수 없어.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3월 초과 되잖아. 3월 초과하면 6월까지 3월 초과해서 6월까지는 신고하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6월 초과할 수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경우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에요. 요양 가야 된다든지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학교 가야 되는 취학, 이런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는 거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제재가 상대적 취소. 우리 안기법 중에서 임겸유기 나오잖아요. 임겸유기가 있어요. 임겸유기가. 예. 자, 휴업, 폐업, 재개 이런 기간 변경에 관한 신고를 안 했어. 이게 뭡니까? 100만 이하 중에서 20만짜리예요. 마지막 거예요. 휴 하는 거, 휴 20만. 그럼 100만 이하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100만 이하가. 100만 이하 가태료가 다 나온 거죠. 자, 요 내용입니다. 보세요. 123페이지 휴업 또는 폐업인데, 자, 휴업 폐업 관련 신고 의무로서 다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그러나 돼 있잖아요. 그러나 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밑줄 가보세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이 초과가 중요하죠. 3개월도 물론 중요하지.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랑 가로 안에 보니까 가로 안에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이것도 마찬가지 3월 초과 이런 얘기하겠죠. 3월 초과. 그리고 폐업, 그 다음에 또는 기간 폐업, 그 다음에 업무 재개 또는 기간 변경, 그렇습니다. 네 가지죠.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재개, 그 다음에 휴업 기간 변경, 재개라든지 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포함이 된다 돼 있죠. 전자문서도 된다 그 말이겠죠. 전자신고 된다 그 말이고. 다시 한 번 더 신고 대상을 봅니다. 밑에 휴업 같은 경우에는 몇 월 초과 휴업이라고요? 3월 초과 휴업이다. 그리고 가로 안에 개설 등록 후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요때는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하라고요? 등록증을 첨부하라고 돼 있잖아. 휴업.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첨부입니다. 휴업.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재개, 업무 재개를 말하죠. 자, 중개업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개신고서에만 제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개신고서. 등록증 없습니다. 그랬을 때 등록관청에서는 재개신고를 받으면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해야 돼? 즉시 반환입니다. 지체 없이 반환 아니고 즉시 반환.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기간 변경이 나오죠. 자, 휴업은 원칙적으로 몇 월 초과할 수 없다고?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부득이한 사유에 요양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입영, 그 다음에 취약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폐업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니은에 폐업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하라고? 등록증을 첨부해라 그 말이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신고 방법 다시 한 번 더. 휴업 폐업에 대해서는 자,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이런 말이죠.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겠다 해서 방문 신고를 해야 되고, 재개하고 기간 변경은 신고서만 제출하니까 방문 신고, 전자 신고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휴폐업의 일괄 신고가 뭐냐면은, 자, 우리 사업자에 관한 휴폐업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한 휴폐업 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요, 사업자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다가 이 사업자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휴폐업 신고서와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반대로 세무서장에게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랑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무서장이 제출받은 휴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했을 때 휴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자, 상치가 나와 있네. 어떤 경우 상치입니까? 휴폐업 관련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한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의 과태료는 어떤 거?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은 신고 안 한 거죠.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라고 이게? 20만 원짜리예요. 자, 오른쪽에 문제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휴업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기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3월 초과 휴업 맞죠? 자, 이번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기간 변경은 등록증 첨부 안 하죠. 신고서만 제출하죠. 이번이 틀렸어요. 3번에 중개업의 재개, 기간 변경 신고의 경우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하죠. 4번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사유인 경우에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딱 맞고, 5번에 사무소 개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간판 철거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지문에 시험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 철거를 해야 되는 사유는 제일 밑에 있는 박스 요거예요. 박스 보세요. 간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명령 안 합니다. 그냥 이 사유가 되면 바로 철거해야 돼요. 1번 보세요.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철거해야 되겠습니까? 간판을 내려야 되죠. 폐업 신고했습니다. 내려야 되죠. 등록 취소 처분 받았어요. 간판 내려야 되죠. 뒤로 넘어가 보세요. 바로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뭐 명령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냥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뭐 들어갑니까?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좀 쉬었다가 중개 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